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에서 심리학 담당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네, 오늘 심리학 강의, 심리학 개론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준비하시는 거죠? 네. 교재가 아직 조금 완성이 안 돼서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PDF 파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마저 하도록 하겠고요. 네, 4페이지 보시면은 심리학의 정의 및 목적 해서 챕터 1의 1절에 심리학의 정의에서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원에 보시면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그리스어하고 그리스어의 사이키하고 그다음에 로고스의 합성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학 그럼 이제 뒤에 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그건 이제 다 로고스가 이제 붙는 거고 앞에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정신하고 학문이라고 하는 과학 법칙 뭐 이런 단어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려오시면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음의 이치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뭐 내재된 마음들 이 마음의 어떤 이치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인간에 관한 어떤 뭐 다양한 거의 모든 이런 물음들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이유 이것들을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추측이나 추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답을 추구하는 과학이라는 거는 이 행동이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왔을 거야. 저 사람들은 저런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하겠지, 저런 행동을 보이겠지. 그러면서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대상자를 다 모두 인간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제 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이런 대상으로 또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해요. 물론 사람을 포함해서 실험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약간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필수적으로 다른 유기체한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이제 포괄적으로는 동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 행동의 어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행동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회적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도 과거에도 그랬겠죠. 과거에도 그렇겠지만 이제 현대사회에 되면서 이제 불안,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뭐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뭐 자존감이라든지 뭐 외로움 뭐 여러 가지 삶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 아주 과거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이라든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심화되게 됐을 때에는 결국 어떤 적응 기능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기능할 수 있게끔 더 잘 현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학문이다. 여기가 종로에 무슨 거기 아닌가? 서점인데 요새 서점에 가면은 책이 이제 심리학 관련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제 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는 요 책 한 1980년대, 90년대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아파서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이제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반인들한테도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얘 혼자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아니면은 연애할 때 연애 대상자가 나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시간에는 뭐 하고 있을까? 근데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상하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3번에 4페이지 3번에 보시면은 일반적 정의에 보시면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 정의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사적이고 내적 경험인 사고, 지각, 기억, 감정으로 구성된 의식의 흐름.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하고 동물한테 관찰할 수 있다. 그럼 마음은 내 안에 내적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근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적 속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이 부분이 함께 맞물려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에 보시면 그래서 인류는 존재 이래로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적인 노력과 활동이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탄생 이후로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이게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로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정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리학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나왔다기보다 철학적으로 오랫동안 사유했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절에 보시면은 심리학의 목적이 있는데 심리학의 목적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는 개개인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여서 인간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재료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연구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도달을 해야 되는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연구자가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게 되면은 인간한테 적용을 해서 실제로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과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설명, 행동,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고 하는 4가지 형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넘겨보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 2, 3, 4 심리학의 목적 해가지고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기록하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를 그대로 그리는 것처럼 글로 쓰는 거죠. 적는 거. 자, 그래서 사건이나 현상 아니면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이제 그대로 기록하는 거 그리고 이런 관찰한 내용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자료가 되죠. 데이터가. 그러면 이 축적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방금 전에 보셨을 때 우리가 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면 이 축적된 데이터에 동일한 어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계절을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봄에는 뭐 꽃이 피고 어떤 현상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매년 10년 동안 누군가가 정말 과거에 기록을 했더니 아,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된 거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면 그 축적된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도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같이 뭐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뭐 덥고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계절을 하나씩 이름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계절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인간한테 대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해지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의 어떤 다양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기술의 어떤 현상이나 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관찰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이제 기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답을 하는 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하는 거고, 어느 특정 사건 발생의 인과 분석, 그러니까 A가 B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과 분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나 혹은 사실의 근거를 밝히는 거. 이런 설명도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무언가를 보다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특정한 측면에 관한 예상이나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 현상을 예측하는 거. 우리가 계절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매년 뭐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그러면은 또 요 비슷한 시기가 오면은 뭐 꽃이 피겠구나,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요새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계절이 여름이 옛날 여름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스콜처럼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관찰하고 기술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죠. 내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다시 과거와 비슷한 그 기후 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구나, 한반도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무언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지. 자, 그래서 예측에서 현상 또는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뭐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는 뭘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 상태로 우리가 뭐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환경 보호를 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럼 기후가 변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뭐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이제 환경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공황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있다. 근데 본인이 계속해서 한 뭐 3년, 뭐 1년에서 3년 정도 같은 상황에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이 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발표 불안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자기를 본인 스스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나는 학교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제 발표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해라고 본인이 이제 지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는 다음 상황에서도 또 뭐 땀을 흘린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연습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런 상황을 회피한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아니면 회피한다든지 그게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어떤 현상의 원인 또는 필수적인 조건을 조작함으로써 현상이 일어나게 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게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뭐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심리학의 어떤 절차 보시면은 그 절차가 아니라 목적을 보시면은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이제 4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부수적인 설명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고, 그냥 심리학의 목적 중 뭐 4가지 중 아닌 것, 뭐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여기는 이렇게 출제가 과거에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아니고 아주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챕터 2로 넘어와 보시면은 챕터 2에 이제 심리학의 분야에서 크게 1절에는 기초심리학, 2절에는 응용심리학.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각각의 분야로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제 2가지의 형태로 하나는 기초심리학, 하나는 응용심리학으로 해서 큰 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 생각해 보시면 순수 미술 뭔지 아시죠? 뭐 응용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이런 형태고 순수 미술은 그대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약간 이제 그리는 약간 그러면 이 기초 심리학도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현상을 기술하거나 관찰하거나 이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는 연구를 가리키는 거를 기초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그 현상, 어떤 지식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응용 심리학은 기초 심리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이 있죠.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했으면 그 원리를 실제 우리 인간 삶에 적용을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적용하는 방식의 이제 응용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초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나 어떤 결과, 지식을 적용하는 분야. 그래서 크게 큰 틀로 2개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교재 제1절 밑에 보시면은 관찰, 실험, 조사 등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일반 법칙을 탐구하는 심리학 분야를 우리가 기초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론 심리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론 심리학이라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심리학 하위 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학습 심리라든지 아니면 발달, 성격, 생리 심리, 지각, 인지 심리 등이 이제 이 기초 심리학 분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은 학습 심리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학습 심리 분야는 이제 기억하고 학습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분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들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 아니면은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학습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학습의 원리를 지금 이제 2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연합학습, 하나는 인지학습 이런 형태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 심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후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정서에 대한 부분도 더 민감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행동이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도 발달을 하죠. 우리의 몸이, 신체가. 몸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도 무언가 시간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학습적인 부분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습 심리에서 하고 있고요. 자, 연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지식과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맞는다. 이게 글씨가 맞는다거든요. 뭘 맞을까요?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있겠죠. 뭐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수업 시간에 졸아도 맞아요. 그러니까 학습 심리에서 지금 연구하는 것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거를 계속해가지고 내가 계속 공부를 처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한 1학년 때 뭐 이렇게 했어. 근데 2학년 때도 이렇게 했어. 3학년 때도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한 3년 정도면 이제 알겠죠. 아, 내가 공부를 이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적절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학습 심리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을 지금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이런 경험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학문이고요. 근데 여기를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은 이 학습 심리를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연합학습이고 두 번째가 인지학습인데, 연합학습 보셨을 때 연합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하고 자극, 아니면은 자극하고 행동과 결과가 함께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자극이 어떤 건 것 같아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자극이? 뒤에 거? 앞에 거예요. 선생님이 때렸잖아. 아, 이거는 사건이고 자극이잖아. 근데 자극이 일어났을 때, 뭐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안 졸겠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두 가지의 어떤 자극과 행동, 이게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로. 그러니까 자극이 있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행동이 발현되게 되고, 이 자극과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연합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엔 졸면 안 돼. 이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우산을 안 쓰고 밖에 나갔을 때 몸이 젖죠. 그래서 우리는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극이에요, 행동이에요? 비가 오는 것 자체. 그쵸?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자극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그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죠. 내 몸이 젖잖아, 우산을 안 쓰면. 그러면 우리는 비를 안 맞으려고 뭘 해요? 우산을 챙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천둥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자극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게 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뭐래요? 우산을 챙기죠. 여기에서도 막 졸다가도 선생님이 그 자극이 올 것 같아. 내가 졸고 있는 걸 봤을 때 선생님이 와서 한 대 때릴 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올 것 같으면 얼른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극과 행동의 어떤 이 연합된 형태를 계속 배우다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네. 그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한 부분이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학습 심리 이제 우리 4장에서 다시 다룰 건데, 네.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이런 자극하고 자극 두 개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자극하고 행동이 만나는 경우를 학습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극과 자극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요. 자극과 행동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합학습에서는 이렇게 뭔가 사건이나 자극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자극을 통해서도 나는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 이걸 배울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죠. 그 자극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도. 옆에서 봤더니 아, 졸면 맞는구나. 그럼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자극이 없는데도 내가 배우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시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과정, 그래서 특히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 형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구분을 관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게 이제 관찰학습이고요. 그리고 통찰학습은 우리가 오랫동안 실제로 어떤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찰학습이 있다라고 그건 잔재학습이고요. 이제 통찰학습은 문제를 바라보다가 우리가 문제 해결책을 그냥 갑자기 떠올리게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찰학습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지학습의 3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 역시 학습심리 4장에서 저희가 다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요런 형태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다 인지적 어떤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내적 학습이다 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3가지 형태를 내적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에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내적 학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외부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심리에서는 요런 형태로 분야를 연구를 하고요. 넘겨보시면은 이제 발달 심리가 있습니다. 자, 발달 심리는 말 그대로 이제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모든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교재에 보시면은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서서히 성장하는 요 정도 초창기의 발달 심리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태아 때부터 수정된 순간부터 계속해가지고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죽음까지 전생애를 보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연구가 확장이 되어서 발달 심리를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생애에 걸친 인간의 모든 발달적 변화 양상들을 이제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령이나 아니면 영역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도 변화를 하죠. 뭐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 어른, 중년. 근데 이때 변화될 때 이런 변화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건 이제 몸이 변하니까, 신체가 변하니까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인지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죠. 인지적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아니면 뭐 인지가 변화하게 되니까 기능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어떤 독특한 심리 상태가 요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청소년 때는 중2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발달의 어떤 양상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심리 현상 중에 뭐 빈둥지 증후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한 5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성장을 하고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뭐 출가를 하는 거죠. 독립을 하는 거지. 이제 뭐 직장 생활 때문에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으로 독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부부 둘이 남게 됐을 때 너무 허전한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살게 됐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선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발달 경로, 인생 경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는 안 나타나는. 그래서 발달 심리에서는 그렇게 각 시기마다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의 시기에 따라서도 연구를 하고요. 두 번째에 보시면은 변화의 영역에 따라서 뭐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운동 영역, 감각, 지각, 뭐 인지, 그 운동 영역도 생각해 보시면은 영유아기나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거의 그래도 뭐 신체 능력이 비슷하죠. 근데 영유아기 때는 굉장히 다르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한 1, 2년 사이에 이제 걷고 막 물건 잡고 이런 발달, 신체적인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점점 이제 뒤에 노년기로 갈수록 뭐
몸이 점점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 사회성 영역. 네. 그래서 발달 심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발달 심리를 심리학의 작은 심리학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다 포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작은 하나의 제2의 심리학 분야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8장이 내용이 많아요. 8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발달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관심을 갖고 있긴 했는데 본격적인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이제 연구가 본격화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때 전쟁고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근데 이 아이들을 어쨌든 돌보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한다고는 그 시절에서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한다고는 했지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는 못했던 거죠. 분명 무언가 그 환경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제 먹어야 되는 거, 영양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결핍된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발달 심리에서 충분히 양육 환경에서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성격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차에 초점을 두고서 행동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어떤 특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성격의 내향성, 외향성, 뭐 아니면 긍정성,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성격 심리학에서는 그런 성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외향성이 높은 사람도 있고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개인차는 왜 발생이 되고 누구는 왜 많고 누구는 더 적고 그런 그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할 때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는지 그 차이에 대한 어떤 정도들 왜 다른지 뭐 이런 부분 성격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의 행동의 원인은 환경이나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격에서 찾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성격 이론들에 기초를 해서 한 개인의 마음하고 행동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다양한 요소들 아까 얘기했던 뭐 긍정성 아니면 신경증 아니면은 내향성 여러 가지 특질들이 있고 이런 성향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행동과 인과성 이런 설명들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성격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 심리학에서도 이론들이 굉장히 많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교재 3번에 보시면은 성격 심리는 인간의 성격 형성과 정상적인 어떤 성격에서 개인 차이 초점을 두고요. 시간에 따른 인간 행동의 일관성과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부적응적 성격 발달이라든지 변화 이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에서도 발달 시기에 따라서 인간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격 심리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생리심리학도 지금 기초심리학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심리학은 행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생리적 과정을, 그러니까는 신체 내부의 어떤
뭐 호르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와 신경계 그리고 신체의 생리적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포함한 심리적 현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이제 신경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심리학이 이제 생물 그 생리심리학, 생물심리학 여기에 하위 분야에 들어가 있고요. 자, 신경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의 어떤 생물학적 과정하고 그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을 지금 최근 10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신경과학이 지금 우리가 뇌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장비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신경과학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분이 이제 뭐 엔도르핀 이런 건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이제 호르몬, 그리고 뭐 기타 약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엔도르핀이 많을 때, 뭐 도파민이 많을 때,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뇌조형 연구에서 남성하고 여성의 그 대뇌 구조, 대뇌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이제 뇌죠. 이 대뇌 구조가 선천적으로 차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너무 흔들리는데. 차가 지나가나?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랬더니 실제 연구를 한 결과 좌우 정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우리 뇌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좌우 방구로 나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좌뇌, 우뇌라고 했을 때 여기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있거든요. 좌뇌하고 우뇌를. 그러면 좌뇌하고 우뇌가 서로 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다른데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그 위치를 뇌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뇌량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성들이 이 뇌량이 굉장히 두껍대요. 남성에 비해서. 근데 이 부분이 두껍다라고 하는 게 잘 전달이 된다는 거야. 잘 전달이 돼서 그래서 여성들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공감력이 뭐 뛰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을 이와 같은 연구들을 이제 생리심리학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는 재밌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지. 너무 이렇게 용어가 의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5번에 지각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각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각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인 것들, 오감과 관련된 감각과 관련된 지각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감각 기관을 통해서 환경으로 오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입력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지심리학이 이제 지각심리 파트에 우리가 뭐 지각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인지심리학 아니면 지각인지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심리는 이제 우리가 심리적 과정이라든지 정신과정, 기능, 역할, 뭐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고요. 주로 우리의 어떤 사고, 언어, 기억, 문제 해결, 뭐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판단, 의사결정, 그러니까 고급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고차원적인 정신 기능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시계를 보고서 지각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각이에요, 인지예요? 지각이에요. 아니지. 그쵸, 인지죠.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본 거는 지각이죠. 이 시간이 뭐 내가 7시에 일어나야 됐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9시다. 9라고 하는 숫자를 본 거는 지각인데 그 숫자를 보고서 나는 늦었구나. 지각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건 인지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어차피 지금 가도 늦었어. 포기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늦었어도 이제 늦었더라도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뭘 타고 가지? 어떻게 가야 빨리 가지? 그러니까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선 그 이후에 그냥 보고서 본 게 그냥 처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다른 사고 과정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고 인간이 지각한 부분들이 뇌에서 어떻게 인지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지각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고 뭐 듣고 느끼고 사물을 식별하고 이런 것들 지각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어떤 부분들 다 본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기억하잖아 사실은. 오늘 이 수업 내용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귀에 꽂히는 것만 기억하잖아. 듣긴 다 들었어요. 그쵸? 듣긴 다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떤 부분들은 처리가 돼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정신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저장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교재에서도 우리가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추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영역에 속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5장에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응용심리학은 잠깐 5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